어머니, 저희가 오늘 온 건 사실 말씀드릴 게 있어서예요. 무슨 얘기? 수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엄마, 서울로 올라오시는 거 어때요? 저희가 모시고 싶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엄마는 여기가 좋아. 어머니, 근데 여기서 혼자 사시기 불편하시잖아요. 병원 가시는 것도 힘드시고. 수호가 덧붙였습니다. 엄마, 서울 오시면 저희가 잘 모실게요. 복지관도 가까이 있고 병원도 바로 갈 수 있고. 저는 여전히 고개를 저었어요. 수호야, 엄마는 여기서 살 거야. 여기가 네 아버지랑 내가 평생 일군 곳이야. 민지는 잠시 침묵했다가 다시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럼 집이랑 땅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계속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그럼 당연하지. 이게 내 노후 자금이야. 민지의 목소리가 조금 강해졌어요. 어머니, 근데 솔직히 그 땅 아무것도 없잖아요. 뒷산에 있는 그냥 빈 땅이고. 어머니, 나이에 그걸 가지고 계셔봤자 뭐 하시게요? 저는 불편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수호가 거들었어요. 엄마, 근데 민지 말도 맞아요. 그 땅 가지고 계셔봤자 쓸데도 없고 지금 파시고 그 돈으로 서울에서 편하게 사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안 돼. 이 땅이 내 노후 자금이야. 지금은 절대 안 팔아. 민지의 얼굴에 답답한 표정이 스쳤어요. 어머니 나이도 있으시고 지금 땅 가지고 있으면 손해예요. 나중에 팔려고 해도 못 팔 수도 있어요. 그래도 난 안 팔아. 민지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어머니 호구예요? 지금 안 팔면 호구 소리 들어요. 얼른 파세요. 민지의 말이 제 가슴에 박혔습니다. 호구라니요. 제가 평생 지켜온 땅을 지키는 게 호구라는 건가요?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이 모든 일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 이야기를 처음부터 들려드릴게요. 이야기 시작 전 무료로 가능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 하나하나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0살이 된 김정혜입니다. 남편을 먼저 보내고 혼자 이 시골집에서 살아온 지도 벌써 5년째죠. 처음엔 적막해서 미칠 것 같았습니다. 밤이면 귀뚜라미 소리만 들리고 아침이면 산새들 울음소리에 눈을 떴어요. 그런데 이제는 이 정적이 편하더군요. 제 집은 마을 끝자락에 있습니다. 젊은 시절 남편과 함께 고생해서 장만한 집이에요. 결혼하고 나서부터 둘이서 악착같이 돈을 모았죠. 남편은 새벽같이 일어나 공사장에 나가고 저는 남의 집 청소며 식당 일이며 안 해본 게 없습니다. 손이 터지고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아도 참았죠. 그렇게 모은 돈으로 이 집을 지었고 땅도 조금씩 늘려갔습니다. 그때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내 땅, 내 집이 생겼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집 뒤편으로는 산이 있어요. 그 산 중턱에 1000평 되는 땅을 함께 샀죠. 남편은 그때 말했습니다. 여보, 이 땅은 노후 대비로 무슨 일이 있어도 꼭 가지고 있어. 나중에 뭐라도 지어서 먹고 살 수 있을 거 아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저 남편 말이 다 옳았어요. 그 땅은 그냥 민둥산 중턱이었지만 우리 부부에겐 미래였습니다. 세월이 흘러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혼자가 됐어요. 아들 수호는 결혼하고 서울에서 살고 있고 며느리 민지와 함께 가끔 내려옵니다. 명절 때나 제사 때 정도였죠. 며느리 민지도 함께 왔지만 둘 다 시골 생활에는 별 관심이 없어 보였습니다. 민지는 올 때마다 불편하다는 표정을 숨기지 않았어요. 화장실이 낡았다느니, 방이 춥다느니 그런 말들을 했죠. 저는 그냥 웃으며 넘겼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다 그렇겠거니 했어요. 수호는 착한 아이였습니다. 제 말을 잘 듣고 효자였죠. 하지만 어딘가 좀 어리숙한 면이 있었어요. 어릴 때부터 그랬습니다.
친구들한테 휘둘리고 결정을 잘 못 내렸죠. 결혼하고 나서는 민지 말을 많이 따르는 것 같았어요. 뭐, 부부가 그런 거겠지 싶었습니다. 가끔 수호한테서는 전화가 옵니다. 엄마, 잘 지내고 계시죠? 응, 잘 지내지, 너는? 저도 잘 지내요. 건강 챙기세요. 짧은 통화였지만 아들 목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위안이 됐습니다. 며느리 민지는 전화기 너머로 가끔 인사를 건넸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그래, 민지야. 수고한다. 민지는 처음 만났을 때는 똑 부러지고 영리해 보였어요. 아들보다 더 세상 물정을 잘 아는 것 같았죠. 저는 민지가 아들을 잘 챙겨줄 거라 믿었습니다. 어느 날 민지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요즘은 어떻게 지내세요? 그냥 똑같이 지내지, 뭐. 혼자 계시기 힘드시죠? 아니야, 괜찮아. 동네 사람들도 있고. 민지는 잠깐 말을 멈췄다가 다시 말했습니다. 혹시 서울로 올라오실 생각 없으세요? 저는 피식 웃었어요. 내가 서울을 왜 가? 여기가 편한데. 그래도 나이 드시면 불편하실 텐데요. 아직 팔팔해. 걱정 마. 그렇게 통화는 끝났습니다. 저는 그냥 며느리가 안부를 물어본 거라 생각했어요. 별 뜻 없이 한 말이겠거니 했죠. 그게 시작인 줄은 몰랐습니다. 저녁이면 마을은 정말 조용해졌습니다. 불빛도 몇 개 안 켜졌어요. 젊은 사람들은 다 도시로 떠나고 저 같은 노인들만 남았거든요. 그래도 저는 이 고요함이 좋았습니다. 도시의 소음과 복잡함에서 벗어나 이렇게 조용히 살 수 있다는 게 감사했죠. 집과 땅은 제 전부였습니다. 평생을 바쳐 일군 것들이에요. 남편의 땀과 제 눈물이 배어 있는 곳이죠. 그래서 더욱 소중했습니다. 누가 뭐래도 이곳을 지키며 살고 싶었어요. 여기서 남은 생을 마감하려 했습니다. 뒷산 땅은 가끔 올라가 보곤 했어요. 풀이 우거져 있고 나무들이 자라고 있었죠. 특별한 건 없었습니다. 그냥 산 중턱의 평범한 땅이었어요. 하지만 저한테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일군 미래였으니까요. 저는 정말 평화로웠습니다. 아무 걱정 없이 하루하루를 살았어요. 돈이 많진 않았지만 부족하지도 않았죠. 연금으로 생활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욕심도 없었어요. 그저 이렇게 조용히 살다가 남편 곁으로 가면 되는 거였죠. 저녁이면 텔레비전에서 뉴스가 나왔습니다. 세상이 참 빠르게 변하더군요. 서울은 건물이 계속 올라가고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내린다는 얘기뿐이었어요. 저는 그런 것들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가만히 두지 않더군요. 평화로운 일상은 생각보다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한편 서울에서는 민지가 평소처럼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저녁 뉴스 시간이었죠. 아나운서가 부동산 소식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민지는 별 관심 없이 보다가 갑자기 귀가 쫑긋해졌습니다. 경기도 일대의 대규모 재개발 계획이 발표됐습니다. 화면에 지도가 나왔어요. 민지는 그 지도를 유심히 봤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죠. 시어머니가 사는 그 지역이었어요. 정확히는 그 근처였습니다. 민지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여보. 민지는 수호를 불렀습니다. 수호는 방에서 나왔죠. 왜? 무슨 일이야? 이거 봐. 여기 어머님이 사시는 동네 근처 맞지? 수호는 화면을 봤습니다. 재개발 계획이라는 글자가 크게 보였어요. 맞네. 그런데 그게 왜? 민지는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거 개발되면 땅값 엄청 오르는 거야.
어머니, 땅도 같이 오를 거고. 수호는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럴 수도 있겠네. 민지는 즉시 휴대폰을 꺼내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재개발 구역, 땅값 상승률, 투자 전망, 여러 기사들을 읽었죠. 읽으면 읽을수록 확신이 들었어요. 이건 기회였습니다. 여보, 우리 어머니한테 땅 파시하고 해야 돼. 수호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근데 엄마가 팔려고 하겠어. 그 땅 진짜 아끼시는데. 민지는 생각에 잠겼어요. 그러다 번뜩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개발 얘기는 하지 말자. 그냥 어머니 노후 걱정된다고, 서울 오시면 좋겠다고 그렇게 말하는 거야. 그래도 엄마가, 우리가 잘 설득하면 돼. 시골에서 혼자 사시는 것도 불편하시잖아. 실제로 그렇고. 그걸 강조하는 거지. 수호는 여전히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민지의 눈빛은 단호했어요. 여보, 이건 기회야. 절대 놓치면 안 돼. 그날 밤 민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으로 계속 계산했어요.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땅이 1000평이었죠. 대충 계산해서 평당 6만 원이면 6천만 원입니다. 만약 그 땅이 개발되면 2배, 아니 3배로 오를 수도 있었어요. 1억, 2억까지도 가능해 보였습니다. 민지는 이불을 박차고 일어나 다시 휴대폰을 봤어요. 부동산 카페에 들어가 글을 읽었습니다. 다들 그 지역 땅을 사라고 추천하고 있었죠. 민지는 더욱 확신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지는 수호를 설득하기 시작했어요. 여보, 진지하게 생각해봐. 어머니, 혼자 시골에서 얼마나 힘드시겠어. 우리가 모셔와야 해. 그건 맞는 말이긴 한데, 땅도 그냥 놀리는 것보다는 파시는 게 나아. 그 돈으로 서울에서 편하게 사시면 되잖아. 수호는 조금씩 설득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어머니가 혼자 시골에서 사시는 게 걱정되긴 했어요. 민지 말도 일리가 있었죠. 그래. 그럼 한번 말씀드려보자. 민지는 속으로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어머님께 개발 계획은 절대 말하면 안 됐습니다. 어머니가 알면 땅을 안 팔게 뻔했으니까요. 아니, 팔더라도 비싸게 팔려고 할 거였죠. 그리고 곧바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어머님의 외로움을 강조하고 노후 걱정을 하는 척하고 서울 생활의 편리함을 부각시키는 거였어요. 그리고 절대로 개발 계획은 입 밖에 내지 않는 겁니다. 며칠 후 민지는 시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를 최대한 부드럽게 만들었어요. 어머니,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전화 너머로 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냥 그렇지 뭐, 텃밭 가꾸고, 텔레비전 보고. 어머니, 혹시 외로우시진 않으세요? 혼자 계시니까. 뭐, 괜찮아. 이제 익숙해. 민지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어머니, 서울에 올라오실 생각 없으세요? 저희가 모시고 싶은데.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나는 여기가 좋아. 민지는 아쉬워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이건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앞으로 계속 설득할 거였죠. 천천히, 그리고 확실하게 말입니다. 며칠 후 수호와 민지가 함께 제가 살고 있는 시골에 내려왔습니다. 명절도 아닌데 갑자기 온 거라 저는 조금 놀랐어요. 하지만 반가웠죠. 아들 얼굴 보는 게 좋았으니까요. 수호야, 민지야, 갑자기 왜 왔어? 수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냥 엄마 보고 싶어서요. 저는 아들과 며느리에게 밥을 차려주고 세 사람이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식사 후 거실에 둘러앉았습니다. 민지가 먼저 입을 열었죠. 어머니, 저희가 오늘 온 건 사실 말씀드릴 게 있어서예요. 저는 차를 마시며 물었습니다. 무슨 얘기? 수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엄마, 서울로 올라오시는 거 어때요? 저희가 모시고 싶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엄마는 여기가 좋아. 민지가 부드럽게 말했어요. 어머니, 근데 여기서 혼자 사시기 불편하시잖아요. 병원 가시는 것도 힘드시고. 익숙해, 괜찮아. 수호가 덧붙였습니다. 엄마, 서울 오시면 저희가 잘 모실게요. 복지관도 가까이 있고, 병원도 바로 갈 수 있고. 저는 여전히 고개를 저었어요. 수호야, 엄마는 여기서 살 거야. 여기가 네 아버지랑 내가 평생 일군 곳이야. 민지는 잠시 침묵했다가 다시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럼 집이랑 땅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계속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그럼 당연하지. 이게 내 노후 자금이야. 민지의 목소리가 조금 강해졌어요. 어머니, 근데 솔직히 그 땅 아무것도 없잖아요. 뒷산에 있는 그냥 빈 땅이고. 어머니, 나이에 그걸 가지고 계셔봤자 뭐 하시게요? 저는 불편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이건 내 땅이야. 남편이랑 내가 어렵게 산 거야. 수호가 거들었어요. 엄마, 근데 민지 말도 맞아요. 그 땅 가지고 계셔봤자 쓸데도 없고. 지금 파시고 그 돈으로 서울에서 편하게 사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안 돼. 이 땅이 내 노후 자금이야. 지금은 절대 안 팔아. 민지의 얼굴에 답답한 표정이 스쳤어요. 그러더니 말했습니다. 어머니 나이도 있으시고 지금 땅 가지고 있으면 손해예요. 나중에 팔려고 해도 못 팔 수도 있어요. 그래도 난 안 팔아. 민지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어머니 호구예요. 지금 안 팔면 호구 소리 들어요. 얼른 파세요. 민지의 말이 제 가슴에 박혔습니다. 호구라니요. 제가 평생 지켜온 땅을 지키는 게 호구라는 건가요?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수호가 민지를 말렸습니다. 민지야, 그렇게 말하지 마.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호구라는 말은 제 귓가에 계속 맴돌았어요. 저는 차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민지는 조금 누그러진 목소리로 다시 말했어요. 어머니, 제 말이 좀 심했나요? 죄송해요. 근데 진짜 걱정돼서 그래요. 어머니가 그 땅 계속 가지고 계시면 나중에 손해보실까봐.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수호가 말했죠. 엄마, 우리도 엄마 생각해서 하는 말이에요. 그냥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으로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정말 제가 호구인가요? 지금 안 팔면 손해를 보는 건가요? 저는 잘 모르겠었어요. 그날 밤 두 사람은 시골집에서 함께 잤습니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호구라는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죠. 정말 제가 고집을 부리는 건가요? 아니면 현명하게 지키는 건가요? 다음 날 아침, 수호와 민지는 서울로 돌아갔습니다. 떠나기 전에 민지가 다시 한번 말했어요. 어머니, 진지하게 생각해 보세요. 저희 말이 맞을 거예요. 저는 대답 없이 손만 흔들었습니다. 차가 떠난 후 저는 뒷산을 바라봤어요. 저 산자락에 제 땅이 있습니다. 남편과 함께 고생해서 산 1000평의 땅이죠. 하지만 호구라는 말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제가 정말 호구인가요?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점점 외로워졌습니다.
시골 생활은 예전과 똑같았지만 마음은 달랐어요. 민지의 말이 자꾸 떠올랐죠. 호구라는 단어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아침, 저는 장을 보러 가려고 버스 정류장에 나갔어요. 버스 시간을 확인하니 오전 10시였습니다. 저는 정류장에서 기다렸죠. 하지만 버스는 오지 않았어요. 1시간을 기다렸지만 그냥 지나쳐버렸나 봅니다. 다음 버스는 오후 2시였어요. 저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장도 못 보고 시간만 허비했죠. 하루에 4번밖에 없는 버스를 놓치면 외출은 꿈도 못 꿨습니다. 며칠 후에는 허리가 아파서 병원에 가야 했어요. 하지만 버스로 가려면 반나절이 걸렸습니다. 버스 타고 가서 병원에서 진료받고 다시 버스 타고 오려면 하루가 다 갔죠. 저는 결국 포기했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어요. 텅 빈 마을이 보였습니다. 저녁이 되자 불빛이 몇 개 켜졌지만 예전보다 훨씬 적었어요. 사람들이 하나둘 떠나고 이제 거의 남지 않았죠. 밤마다 저는 불 꺼진 마을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서울에 가면 어떨까요? 사람 냄새 나는 곳에서 살면 어떨까요? 복지관도 있고 병원도 가까이 있고 버스도 자주 다닌다고 했죠. 민지의 말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호구, 이렇게 외롭고 불편하게 사는 게 현명한 건가요? 아니면 땅을 팔고 편하게 사는 게 맞는 건가요? 저는 매일 밤 고민했습니다. 남편 사진 앞에 앉아 중얼거렸어요. 당신이었으면 뭐라고 했을까? 하지만 사진 속 남편은 웃고만 있었습니다. 대답은 들리지 않았죠. 어느 날 저녁, 저는 결심했습니다. 죽기 전에 한 번쯤은 편하게 살아보자고요. 서울에 가서 사람들 사이에서 살아보자고요. 이렇게 외롭게 죽을 순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수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수호야. 엄마, 무슨 일이에요? 엄마가 생각을 좀 해봤는데 집이랑 땅을 팔까 해. 전화 너머로 수호가 놀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진짜요? 마음 바뀌신 거예요? 응. 근데 어디에 내놔야 할지 모르겠어. 어느 부동산에 가야 하니? 수호는 잠시 침묵했어요. 그러더니 말했습니다. 엄마, 잠깐만요. 민지한테 물어볼게요. 전화기 너머로 수호와 민지가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지의 목소리가 들떠 있었어요. 잠시 후 수호가 다시 전화를 받았죠. 엄마, 집은 부동산에 내놓으세요. 근데 뒷산 땅은 저희가 살게요. 저는 의아했습니다. 너희가 왜 그 땅을 사? 아무것도 없는 뒷산인데. 나중에 저희 노후로 쓰려고요. 그냥 가지고 있으면 좋잖아요. 그래도 엄마, 저희한테 파시는 게 나아요. 다른 사람한테 파는 것보다 낫잖아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수호 말도 일리가 있었어요. 가족한테 파는 게 마음이 편했죠. 그래, 그럼 너희한테 팔게. 수호는 기뻐했어요. 엄마, 고마워요. 땅값은 어떻게 할까요? 부동산에 알아보니까 지금 시세가 6만 원이더라고요. 그래? 그럼 너희 가족이니까 5만 원에 줄게. 엄마, 정말요? 고마워요. 저는 전화를 끊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결국 남편과 함께 일군 땅을 팔기로 결정을 내렸어요. 가슴이 아팠지만 이게 맞다고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며칠 후 수호와 민지가 내려왔어요. 계약서를 가지고 왔죠. 민지는 웃고 있었지만 그 웃음이 왠지 불편했습니다. 어머니, 잘 결정하셨어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계약서를 읽었어요. 1000평에 평당 5만 원, 총 5천만 원이었습니다. 엄마, 여기 도장 찍으시면 돼요. 저는 도장을 찍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남편과 함께 평생 일해서 샀던 땅이 이제 제 것이 아니었습니다. 수호와 민지의 것이 됐죠. 민지가 말했어요. 어머니, 서울 올라오시면 편하실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수호도 덧붙였습니다. 엄마, 저희가 잘 모실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가슴은 답답했습니다. 창밖의 뒷산을 바라봤어요. 저 산자락의 땅은 이제 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혼자 울었습니다. 남편 사진 앞에서 미안하다고 속삭였어요. 평생 지킨 땅을 팔아서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저는 너무 외로웠으니까요. 수호와 민지는 땅을 사기 위해 정말 많은 돈을 끌어모았습니다. 은행에서 4천만 원을 대출받았어요. 이자가 높았지만 어쩔 수 없었죠.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민지는 친정 부모님께 전화를 걸었어요. 엄마, 나 돈 좀 빌려줄 수 있어. 투자할 데가 있어서. 얼마나 필요한데? 500만 원만. 친정어머니는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무슨 투자인데? 시어머니, 땅 사는 거야. 나중에 땅값 오르면 다 갚을게. 결국 친정에서 500만 원을 빌렸습니다. 수호도 친구들에게 돈을 빌렸어요. 이 친구한테 200만 원, 저 친구한테 300만 원. 그렇게 겨우 5천만 원을 모았죠. 여보, 드디어 땅 샀다. 민지는 흥분했습니다. 계약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수호는 불안한 표정이었죠. 근데 대출 이자가 한 달에 100만 원이 넘어. 이거 우리 감당할 수 있을까? 걱정하지 마. 개발되면 무조건 땅값이 2배, 3배로 뛸 거야. 민지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밤마다 부동산 카페에 들어가 글을 읽었어요. 다들 그 지역 땅을 사라고 추천하고 있었죠. 개발 계획이 곧 시작된다고 했습니다. 여보, 이거 봐봐. 여기 사람들도 다 땅 사고 있대. 우리 진짜 잘한 거야. 수호도 점점 설득됐습니다. 처음에는 불안했지만 민지의 말을 듣다 보니 기대감이 생겼어요. 그래. 그러나 엄마 땅이 이렇게 가치 있을 줄 몰랐네. 두 사람은 주변 사람들에게 자랑하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들을 만날 때마다 땅 얘기를 했어요. 우리 시골에 땅 샀거든. 거기 개발 계획이 있어서 곧 땅값 오를 거야. 친구들은 부러워했습니다. 와, 너희 부자 되겠네. 민지는 우쭐해했어요. 회사에서도 동료들에게 얘기했죠. 내년쯤 되면 그쪽에 아파트 들어선대요. 그럼 저는 돈방석 앉는 거예요. 동료들도 부러워하는 눈빛이었습니다. 민지는 더욱 신이 났어요. 집에 와서도 계속 부동산 정보를 찾아봤죠. 여보, 땅값이 벌써 평당 7만 원까지 올랐대. 진짜, 우리 산지 얼마 안 됐는데. 그러니까, 우리 진짜 잘 산 거야. 수호는 대출 이자 걱정이 있었지만, 민지의 말에 점점 안심했습니다. 이자는 잠깐이고, 나중에 땅 팔면 다 갚을 수 있을 거였어요. 한편 저는 서울 외곽에 작은 아파트를 얻었습니다. 집을 판 돈으로 전세를 얻었어요. 2천만 원짜리 작은 아파트였지만 깨끗하고 따뜻했습니다. 처음 이사 온 날, 저는 아파트를 둘러봤어요. 작았지만 괜찮았습니다. 엘리베이터도 있고 난방도 잘 됐죠. 시골집처럼 춥지 않았어요. 창밖을 보니 다른 아파트 건물들이 보였습니다. 뒷산은 보이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낯설었지만 곧 익숙해졌죠. 저는 근처 복지관에 등록했습니다. 걸어서 10분 거리였어요. 복지관에서 노래 교실도 신청하고 요가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정혜라고 해요. 반가워요. 저는 박순자예요. 복지관에서 친구들도 사귀었습니다. 나이 비슷한 분들이 많았어요. 다들 친절했죠. 병원도 가까웠습니다. 버스로 10분이면 갈 수 있었어요. 버스는 10분마다 왔습니다. 시골에서처럼 하루에 4번을 기다릴 필요가 없었죠. 장 보는 것도 편했습니다. 아파트 단지 안에 마트가 있었어요. 걸어서 5분이면 갔죠. 시골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저는 점점 이 생활에 적응했어요. 외롭지 않았습니다. 복지관에서 친구들을 만나고 함께 차도 마시고 수다도 떨었죠. 어느 날 저녁,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젠 나도 편하게 살아보자.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남편에 대한 미안함은 여전히 있었지만, 그래도 이 선택이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수호와 민지는 가끔 연락을 했어요. 땅 때문에 바쁘다고 했죠. 엄마, 어때요? 잘 지내시죠? 응. 엄마는 괜찮아. 복지관도 다니고 그래. 다행이네요. 저희는 요즘 땅 일로 바빠요. 그래. 잘하고 있니? 네. 땅값 계속 오르고 있어요. 정말 잘 산 것 같아요. 저는 축하한다고 말했습니다. 속으로는 복잡했지만요. 그래도 아들 부부가 잘 되면 좋은 거였죠. 모든 게 순조로워 보였습니다. 저는 서울에서 편하게 지냈고, 수호와 민지는 땅값 상승을 기대하며 행복해했어요. 적어도 그때까지는 그랬습니다. 몇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서울 생활에 완전히 적응했어요. 복지관 친구들과 가까워졌고, 매주 모임도 가졌죠. 노래 교실 공연도 했습니다. 삶이 즐거웠어요.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복지관에 가려고 준비하다가 텔레비전을 켰어요. 뉴스가 나오고 있었죠. 별 생각 없이 보다가 갑자기 귀에 익은 지명이 들렸습니다. 제가 살던 시골 마을 이름이었어요. 아나운서가 말했습니다. 경기도 일대 재개발 추진이 무산됐습니다. 환경영향 평가 탈락과 주민 반대로 사업이 전면 철회됐습니다. 저는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제 땅이 있던 그 지역이 재개발이 무산됐다고요. 가슴이 철렁했어요. 해당 지역은 개발 제한 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건물 신축이 불가능하며 토지 거래도 사실상 중단될 전망입니다. 저는 리모컨을 놓쳤습니다. 저는 갑자기 깨달았어요. 이것 때문에 내 땅을 산 거였구나.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들은 재개발 계획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한테는 말하지 않았죠. 저를 속인 겁니다. 그래서 나를 호구라고 했구나.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제가 평생 지킨 땅을 아들 부부가 이렇게 가져간 거였어요. 욕심부리더니 잘 됐네, 쌤통이다. 저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화가 났지만 동시에 속이 시원하기도 했어요. 그들의 욕심이 결국 그들을 망친 거였죠. 한편 서울에서 민지는 뉴스를 보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여보. 수호가 달려왔어요. 왜 그래? 민지는 떨리는 손으로 텔레비전을 가리켰습니다. 재개발이 무산됐대. 우리 땅 말이야. 수호도 화면을 봤어요. 뉴스 자막이 또렷하게 보였습니다. 재개발 추진 무산, 개발 제한 구역 지정.
이게 무슨 일이야? 수호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민지는 급히 휴대폰을 꺼냈어요. 부동산 카페에 들어갔죠. 이미 난리가 났습니다. 땅값 폭락했어요. 반토막도 아니고 거의 휴지 조각이에요. 개발 제한 구역이라 건물도 못 짓는데요. 그럼 누가 사겠어요? 저도 그 지역 땅 샀는데 망했어요. 이런 내용의 글들이 끊임없이 카페에 올라오고 있었어요. 민지는 휴대폰을 떨어뜨렸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그리고 수호가 물었죠. 그럼 우리 어떻게 되는 거야? 망했어. 우리 망한 거야. 민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수호는 급히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저기, 제가 산 땅 있잖아요. 그거 지금 팔 수 있나요? 중개업자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 거기요. 지금 팔기 힘들어요. 개발 제한 구역이라 아무도 안 사요. 그럼 땅값은요? 반 토막도 안 돼요. 평당 2만 원도 힘들걸요. 수호는 전화를 끊고 주저앉았습니다. 평당 2만 원이면 1000평에 2천만 원이었어요. 그들은 5천만 원을 주고 샀는데요. 우리 3천만 원 날린 거야. 민지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대출 이자만 한 달에 100만 원이 넘었어요. 친구들한테 빌린 돈도 있었고, 친정에서 빌린 돈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우리 어떻게. 수호도 막막했습니다. 월급으로는 대출 이자에 원금까지 감당하기 힘들었어요. 당장 땅은 팔리지도 않았죠. 며칠 후 친구들한테 전화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수호야, 저번에 빌려준 돈 언제 갚을 거야? 미안해. 조금만 기다려줘. 조금이 얼마야? 나도 지금 급한데. 친정어머니도 전화를 걸어왔어요. 민지야, 빌려준 돈 갚아야 하는 거 아니니? 엄마, 조금만 기다려줘. 지금 상황이. 무슨 상황인데? 너희 땅 샀다며? 민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재개발이 무산된 얘기를 할 수 없었어요. 은행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대출 이자가 밀리고 있었죠. 이자라도 제때 내주셔야죠. 알겠습니다. 곧 넣을게요. 하지만 돈이 없었습니다. 월급은 생활비로도 빠듯했어요. 대출 이자를 내면 생활을 할 수 없었죠. 민지는 결국 결심했습니다. 여보, 시어머니한테 가자. 엄마한테? 응. 도와달라고 하자. 다른 방법이 없어. 수호는 망설였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제가 사는 아파트로 찾아왔어요.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저는 문을 열었어요. 수호와 민지가 서 있었죠. 둘 다 지쳐 보였습니다. 엄마. 수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문을 열어주며 말했습니다. 들어와. 세 사람이 거실에 앉았습니다. 저는 차를 내왔어요. 민지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수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우리 큰일 났어. 무슨 일인데? 그 땅, 재개발 무산됐어. 개발 제한 구역으로 지정됐고. 저는 찬찬히 차를 마셨습니다. 알아. 뉴스 봤어. 민지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정말 죄송해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수호가 계속 말했죠. 엄마, 땅값이 반토막 났어. 아니, 그것도 안 돼. 아예 팔 수도 없어. 그래서, 엄마, 우리 좀 도와줘. 대출 이자만 한 달에 100만 원이야. 주변에 빌린 돈도 갚아야 하고. 저는 차를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그건 너희가 알아서 해야지.
민지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어머니, 제발 도와주세요. 저희 정말 죽을 것 같아요. 저는 민지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차분하게 말했죠. 민지야. 네, 어머니. 너가 나한테 호구라고 하지 않았어? 민지는 얼굴이 빨개졌어요. 고개를 떨궜습니다. 죄송해요.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너희는 개발 계획 알고 있었고, 그래서 내 땅을 산 거지. 수호가 변명하려 했어요. 엄마, 우리는 그냥 뭐, 결국 나를 속인 거잖아. 호구라고 하면서 내 땅을 뺏어간 거잖아. 민지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저희가 잘못했어요.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너가 나한테 호구라 했을 때 이미 끝났어. 어머니, 욕심은 결국 자기 목을 조르는 거야. 너희가 지금 겪는 게 바로 그거야. 수호가 애원했습니다. 엄마, 제발, 우리 정말 힘들어. 조금만 도와줘. 저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 안 돼. 나도 지금 전세로 사는데 무슨 돈으로 도와줘. 엄마, 땅 말고도 집 한 돈도 있잖아. 그건 내 노후 자금이야. 너희 빚 갚으라고 있는 돈 아니야. 민지가 계속 울었습니다. 수호도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엄마, 우리 정말 망하면 어떡해? 저는 차를 마시며 덤덤하게 말했습니다. 그건 너희가 선택한 거니까 너희가 책임져야지. 엄마. 수호야, 엄마는 그때 안 팔겠다고 했어. 근데 너희가 팔라고 했잖아. 개발 계획이 있다는 것도 숨기고. 수호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어요. 너희는 나를 이용하려고 했잖아. 싸게 사서 비싸게 팔려고 했겠지. 그게 욕심이야. 민지가 고개를 들었어요. 어머니, 정말 저희 한 번만 도와주세요.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예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이제 그만 돌아가. 어머니, 나도 너희한테 더 이상 할 말 없어. 수호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주먹을 쥐었다가 풀었어요. 엄마, 진짜 이럴 거야?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이제 가. 두 사람은 결국 돌아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저는 창가에 앉아 햇살을 바라봤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들이 힘들다는 게 어미로서 괴로웠어요. 하지만 이건 제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욕심이 그들을 망친 거였죠. 저는 차를 마시며 중얼거렸습니다. 욕심의 끝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른다. 그날 이후로 수호와 민지는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가끔 안부 전화가 왔지만 예전처럼 자주는 아니었어요. 저는 제 삶을 살았습니다. 복지관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고 평화로운 일상을 누렸죠. 그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하지 않았어요. 그건 이제 그들의 몫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어느덧 1년이 지났어요. 저는 서울에서 평화롭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복지관 친구들과는 더 가까워졌고 매주 모임도 가졌죠. 복지관에서 텃밭, 가꾸기 프로그램이 생겼습니다. 저는 바로 신청했어요. 작은 텃밭이었지만 상추와 토마토를 심었습니다. 흙을 만지며 저는 남편을 떠올렸어요. 남편도 텃밭, 가꾸는 걸 좋아했었죠. 이제는 그 추억이 아프고 힘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정혜 씨, 상추가 잘 자랐네요. 복지관 친구 순자가 말했습니다. 그러게요. 열심히 키웠더니 잘 자라네요. 우리 다음 주에 경주 여행 가는 거 알죠?
신청하셨어요? 당연하죠. 벌써 기대돼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여행을 가는 게 즐거웠어요. 어느 날 저녁 수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오랜만이었어요. 엄마, 잘 지내? 응. 엄마는 잘 지내, 너는? 그냥 그래. 빚은 조금씩 갚고 있어. 목소리가 예전보다 침울했어요. 그래, 힘내. 엄마, 미안해, 그때 일.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이제 됐어. 너희도 느끼는 게 있었을 거 아니니. 응. 엄마, 정말 미안해. 알았어. 건강 챙기고.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따뜻한 햇살이 들어왔어요. 시간이 지나고 친구들과 경주 여행도 다녀왔습니다. 불국사도 보고 첨성대도 갔어요. 맛있는 음식도 먹고 사진도 많이 찍었죠. 정혜 씨, 우리 여기서 사진 한 장 찍어요. 좋아요. 저는 친구들과 함께 웃으며 사진을 찍었습니다. 정말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여행에서 돌아온 후 저는 텃밭을 가꿨습니다. 상추가 무럭무럭 자라고 있었어요. 작은 잎들이 햇살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저녁을 먹고 산책을 나갔습니다.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정원이 예뻤어요. 꽃들이 피어 있었죠. 사람들도 많이 걷고 있었습니다. 저는 벤치에 앉아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노을이 지고 있었어요. 주황빛 하늘이 아름다웠죠. 시골에서 보던 노을과 비슷했지만 느낌은 달랐습니다. 그때는 외로웠어요. 혼자 보는 노을이었죠. 지금은 달랐습니다. 옆에 사람들이 있고 함께 감탄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집으로 돌아와 남편 사진을 봤습니다.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웃고 있었어요. 여보, 나 이제 행복해. 걱정하지 마. 저는 사진을 쓰다듬으며 속삭였습니다. 그 말이 진심이었어요. 창밖을 바라보며 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젠 누굴 위해 살지 않아도 돼. 내 인생은 내 거니까. 그 말이 온전히 제 것으로 느껴졌어요. 저는 더 이상 아들을 위해, 며느리를 위해 살지 않습니다. 제 행복을 위해 살고 있죠. 그때 뒷산의 땅을 판 게 후회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잘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 땅에 매여 외롭게 살았다면 지금처럼 행복하지 못했을 테니까요. 수호와 민지가 겪는 일은 안타까웠습니다. 하지만 그건 그들이 선택한 길이었어요. 욕심을 부린 대가를 치른 거죠. 잠자리에 들기 전 저는 다시 한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파트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사는 불빛이었죠. 내일은 또 어떤 재미있는 일이 있을까? 저는 기대되는 마음으로 이불을 덮었습니다. 복지관에서 친구들을 만나고 텃밭을 가꾸고 산책을 하는 평범한 하루겠지만 그 평범함이 행복이었어요. 따뜻한 햇살이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중얼거렸죠. 욕심의 끝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른다. 그 교훈을 저는 평생 기억할 겁니다. 그리고 제가 선택한 이 삶을 사랑하며 살 거예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오늘은 편안한 잠이 찾아올 것 같았어요. 남편과 함께 일군 땅은 이제 없었지만 저는 새로운 삶을 읽었습니다. 욕심을 부리지 않고 제 분수를 알고 제 행복을 찾았죠. 그게 진짜 부자가 되는 길이라는 걸 이제는 알았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고요하고 평화로운 밤이었어요. 저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잠들었습니다. 오늘은 행복한 꿈을 꿀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 하나하나가
제게 큰 힘이 됩니다.